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다 마찬가지죠. 내가 그래서 두 편의 영화, 1차 세계대전에 관한 이제 두 편의 영화가 있는데 한 개는 1917이고 한 개는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예요. 이 두 영화가 이 콘클라베라는 영화가 이번에 나왔는데 이 사람 감독이에요. 이 사람 감독인데 콘클라베 만들었던 감독이 이거 바로 전편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라는 영화인데 서부전선 이상무. 이거 꼭 봐보세요. 재밌어요. 유튜브 봤어요. 유튜브 아, 15분짜리로. 아, 할 말이 없긴 한데. 요즘 유튜브 보는 게 편하더라고. 넷플릭스 왜 끊어? 유튜브를 쳐가지고 딱 보고. 요즘 뭐죠 그거? 꼭 폭삭 살리라. 폭박 쏘았다. 사람들 얘기하길래. 또 15분짜리를 봤구나. 네. 보려고 이제 보려고. 15분짜리로. 굳이 좀뭘 봐. 나는 솔로도 금방 안 봐요. 굳이. 나로 솔로는 그럴 필요 있다. 난 이제 술다가. 사실 나노 솔로도 그 한마디로 편집을 한 거니까. 그렇죠. 1917이나 서부전 이상 없어. 좀그 오리지널로 보세요. 보다 잘 것 같아요. 아니 재밌어. 원래 2차 세계대전 관련된 영화는 더럽게 많은데 1차 세계대전 관련 영화가 별로 없어요. 이거 1차예요. 두 개는 1차 세계대전. 1차예요. 2차 세계대전에 관련된 거. 2차는 존나 많죠. 뭐 비행기 날아다니고 막. 그렇지. 그게 바로 마스터즈 오브 디어라고. 이것도 2차 세계대전 애플 TV에 있었던. 봤어요. 이거 재밌지. 봤어요. 재밌지. 그러니까 첫회 확 땡기면은 다 보게 되더라고요. 근데 첫회 막 상황 설명해주려고 존나 지루하면 그 빠질 거 아직도 못 봤어요. 그렇지. 빠질 거 아직도 못 봤어요. 아직도 못 봤어. 빠질 거. 빠진 거, 그렇지. 어쨌든 간에 2차 이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노동력이 많이 대체를 한다고 해서 이제 거기서 끝났냐 그게 아니라 전쟁이 이제 컴퓨터가 가장 많이 발전했을 때가 언제였냐면 2차 세계대전 때거든. 2차 세계대전 때 왜냐면은 우리가 전쟁에 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은 내 정보를 적 모르게 알려줘야 되고 적의 정보를 내가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암호화가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인간이 해독할 수 없는 수준까지 올라가는 거죠. 우리가 저번에 애니그마나 뭐 이런 걸로. 근데 이거를 뭘로 해결해야 되냐? 이거가 무한 반복을 할 수 있는 사람 대신의 물건이 필요한 거죠. 그게 대표적인 컴퓨터인 거죠. 암호 해독을 위해서. 그래서 투링의 본부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그리고 중요한 거는 사람이 이제 정확한 위치에 폭탄을 던져야 되는데 사람이 계산하는 한계가 있거든. 그래서 탄도미사일 측정을 위해서 나왔던 컴퓨터가 물론 그거는 2차 세계대전에 쓰지 못했지만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있는 애니악이 이제 그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어떻게 보면 수많은 인간을 능가하게 되죠. 노동에 있어서 능가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이 있었기에 이제 필요한 기술이었고 전쟁이 있었기에 그 기술에 엄청난 투자를 할 수 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제 보다 진보한 컴퓨터가 기술을 가진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연합국이 컴퓨터 기술을 많이 확보를 했거든. 영국 그 다음에 영국에서의 암호 해독 능력을 보유를 했기 때문에 컴퓨터 능력이 있었던 이 연합군이 이제 승리를 했고 그다음에 전쟁에 참가했던 과학자들이 다시 현실로 돌아왔을 때 이 사람들이 뭐를 했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죠. 이때 이 기술자들이 2차 세계전을 종식시켜 주는 게 바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던져졌던 핵폭탄인 리틀보이하고 펫보이가 이제 두 개의 핵폭탄이었는데 그러니까 승전국이 왜 미국이 될 수밖에 없었냐?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죠. 그렇죠. 핵을 보유했기 때문이죠. 어쨌든 정치적으로 이 핵을 보유한 미국은 세계 최애 강국이 되죠. 유럽 체계 지성인들이 왜 미국이 가능했냐? 유럽에 있었던 그 위대한 물리학자라든지 이런 과학자들이 미국으로 다 흡수가 됐어요. 용광로에 미국이랑 용광로에 다 들어가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이 정점이 뭐냐? 오펜하이머 뭐 영화를 봤겠지만 오펜하이머 같은 천재 물리학자들을 통해서 일본이 이제 패망하게 되죠. 그래서 전쟁을 결국 누구가 이끌었냐? 승리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미국이 패권을 잡는데 2차 세계대전이 없었다? 난 미국은 패권 못 잡았다고 봐.
그러네요. 어쨌든 간에 네. 미국이 패권을 잡고 그 패권을 잡으면서 이제 세상은 지각변동이 일어나게 되죠. 오피스 오브 사이언티픽 리서치 앤드 디벨롭먼트라는 이게 이제 사실은 미국은 교수들이 미국의 유명한 저명한 교수들은 정치에 참여, 우리는 폴리페서를 되게 안 좋게 보잖아. 그리고 쓰레기들이 너무 많아. 폴리페서 뭐진 누구누구도 시작해서 뭐 있잖아. 그래서 뭐 폴리페서들이 되게 많아. 근데 폴리페서가 미국에서는 그렇게 나쁘게 평가를 안 해요. 왜? 2차 세계대전을 이끌었던 많은 사람들이 미국이 승리하기 위해서 이 교수들이 많이 필요했거든. 그 지성인들이 많이 필요했거든. 그냥 똑똑한 사람들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정치에 어떻게 보면은 정치에 영향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행사를 많이 했어. 그 대표적인 게 이제 사이언티픽 리서치 앤 디벨롭먼트에 해당이 되죠. 여기에 있었던 사람이 누구냐? 이 사람 여기에 이제 라이프 잡지에 이제 버니어 부시가 거기 수장이었는데 이 사람이 일본이 이제 항복한 다음 달에 1945년이죠. 1945년 8월 달에 이제 그 원자 폭탄이 투하하고 나서 8월 15일에 항복을 했잖아. 그래서 우리나라의 그 광복절이긴 한데 버니어 부시가 이제 9월 달 라이프지에 이제 흥미로운 글을 하나 쓰게 되죠. 무슨 글이냐? 이게 September 10이잖아요. 1945년 September 10에 되게 쌌네. 10센트밖에 안 돼? 뭐야? 10센트밖에 안 돼. 돈이에요? 한 권이 10센트고 뭐 2년 동안 이제 하면은 8.5불이네. 한 만 원 되는 거예요? 물론 지금 같이 화폐 가치는 좀 다르긴 하겠지만 그때 지금의 만 원보다는 훨씬 더 비쌌겠지. 근데 되게 쌌다. 100만 원까지는 안 되고 100만 원까지는 뭐 잡지 않아요. 뭐 100만 원까지 해. 10센트가 쌌다는 얘기지. 지금 하면 이건 1달러 한 5달러 정도 한 7달러 정도 하지 않을까? 10센트가 7달러면 한 70배 정도 차이가 났나 보다. 어쨌든 간에 뭐 그 중요한 건 아니고 라이프 잡지의 부시의 글이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라는 1945년 이제 9월 11일에 이 흥미로운 글을 하나 쓰게 되죠. 전쟁이 끝났다 이거야. 전쟁이 끝났어. 누구의 승리로? 미국의 승리로. 그러면은 우리가 전쟁 때 이 발전된 기술을 우리가 묻힐 거야? 써야죠. 활용하자 이거야. 폭탄 쏘는 기술. 폭탄 쏘는 기술. 그래서 기술로 뭘 할 것이냐. 우리 이만큼 기술이 발전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거를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널리 인간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되는가가 이 사람이 관심이었어. 버니 부시가. 천재네. 버니 부시가. 그렇지. 물론 나는 더 천재는 이제 그 얘 제자가 더 천재긴 하지만 이 비트 자체를 만든 셰넌이 더 천재라고 생각을 하는데 셰넌이 더 천재라고 하지만 어쨌든 셰넌 제자가 그러니까 버니어 부시의 제자가 셰넌이에요. 셰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비트라든지 압축 방법이라든지 뭐 이런 거를 굉장히 했던 사람이죠. 글을 쓴 사람이 맨하탄 프로젝트 뭔지 알죠? 네, 맨하탄 프로젝트의 중심 인물 중에 하나가 버니어 부시였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는 오펜하이머에서는 사실 뭐 이렇게 별로 보이진 않지만 어쨌든 버니어 부시가 맨하탄 프로젝트의 일원 중에 하나였죠. 네. 이 사람이 버니어 부시가 이제 1940년부터 대통령 직속국 아까 말했던 과학연구개발국이라고 오피스 오브 그 거기에 국장으로 있었는데 그게 최고 높은 자리에 있었죠. 국장으로 있으면서 전쟁 무기 개발에 이 사람이 주도하고 있었어요. 전쟁 무기. 그러니까 뭐 폴리페서지. 대표적인 폴리페서야. MIT 교수면서도 이거 MIT 교수인데 그런 공무원 역할을 한 거야. 부시의 최고 업적인 맨하탄 프로젝트. 핵폭탄을 결국은 성공시키죠. 물론 오펜하이머가 거기에 중요한 인물 중에 하나지만. 전쟁 직후 라이프지에 이 부시가 게재한 글이 뭐냐면은 케네디 연구소장으로 이제 부임 당시에 1939년 다른 잡지에 이미 한 차례 실리긴 했었어. 근데 그때는 사람들이 전쟁에만 관심이 있지, 뭐 인류가 뭘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거에 별로 관심 없기 때문에 그거가 사실 사장됐었거든. 묻혀 있었어. 그러니까 전쟁 끝나고 이제. 전쟁이 끝나기 전에 39년 된 전쟁이 한참이었으니까.
전쟁이 시작할 때쯤이었지. 전쟁이 이제 시작할 때 1939년도에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으니까 이제 시작할 때쯤에는 사람들이 별로 관심이 없었었지. 그러다가 이 부시가 이제 원래 제목도 별로 이게 별로 안 좋아. 원래 제목이 뭐냐면은 기계화와 기록이야. 별로 기계화와 기록. 기계화와 기록. 와닿지 않잖아. 기계화. 기계화와 기록 뭐야 이씨. 뭐. 근데 이거를 뭐로 아주 팬시하게 바꾸느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이 글 제목을 바꿔. 기계화와 기록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그러니까 as we may think라고 이제 이 제목을 딱 바꾸는 거죠. 같은 것이 뭐냐? 우리가 생각하는 거. 우리가 생각하는 게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게 뭐냐? 우리가 뇌를 확장해 보자. 뭐 이런 뜻인 거죠. 이거는 이제 전쟁 중에는 별로 관심을 갖지 못하다가 전쟁이 끝날 때쯤 라이프지에 딱 실리고 나서 엄청난 각광을 받게 돼요. 이 글이 나중에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에 완성하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글이기도 해. 이 글을 통해서 엥겔바트가 이거에 영감을 받아요. 엥겔바트가 실질적인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의 진정한 그 스승이거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는 물론 나중에 팔로알토 연구소에서 그 완성본이 나오지만 엥겔바트가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마우스 있잖아요. 그 마우스를 최초로 만든 게 엥겔바트예요. 엥겔바트가 이 글을 읽고 나서 꿈을 꾸게 된 거야. 꿈을 꾸게 된 거죠. 인간의 기억을 어떻게 우리가 이제 클립보드 알죠? 클립보드. 클립보드라는 것이 엄청난 발명품이야. 그러니까요. 자, 진짜 엄청나잖아요. 우리가 글은 선형적으로 써야 된다고 보잖아요. 선형적으로 쭉 써야 돼. 근데 클립보드는 어떻게 돼? 위에 있는 글을 밑으로 옮길 수도 있고, 나중에 썼던 거 위로 올릴 수가 있잖아요. 그게 나는 클립보드가 컴퓨터 역사에서 가장 큰 획을 그었다고 보거든. 원래는 우리가 종이에다 글을 쓰면은 이거를 잘라 붙이기 위해서는 가위로 오려갖고 이렇게 뭐 하지 않는 이상, 그리고 누가 가위로 올리나. 그냥 나중에 이게 X 쳐놓고 다시 밑에다 쓰던지 뭐 이렇게 해야 되는데, 클립보드는 내가 미리 썼던 걸 뒤로 옮기고 싶어. 블록 잡고 컨트롤 C, 컨트롤 V를 하면 되는 거죠. 그거를 제일 먼저 했던 사람이 누구냐? 엥겔바트야. 대단하다. 엥겔바트가 제일 먼저. 그거 생각을 구현을. 그러니까 뭐 그 전에 클립보드의 개념 자체가 있었을 줄 모르지만 그거를 최초로 시연했던 사람이 엥겔바트 거예요. 이름 잘 됐어요. 클립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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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우리가 정보 취득 기술이 이제 시작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거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서문이야. 한번 읽어볼 필요가 있어서 이거 길지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과학자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다. 이 과학자들만의 전쟁이 아니었다는 거야. 모든 분야가 연루된 전쟁이었다. 과학자들은 공동의 목적 안에서 과거 과학자들 사이에 전문적인 경쟁을 벌이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뭐를 생각했냐면은 오픈소스라는 개념이 조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네요. 공유하고 더 많이 배우게 되었다. 효과적인 협력을 통한 연구는 더욱 활력을 주었다. 이제 많은 부분이 한계에 도달한 것처럼 보인다. 왜냐면 정보는 너무 많은데 이걸 어떻게 우리가 우리 것으로 쓸 수 있는지 그걸 한번 고민해 보자는 거죠. 과학자들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인가? 중요하고, 과학은 확실히 정체되고 있는 것 같다. 정보는 엄청나게 많아졌는데 연구원은 다른 수천 명의 연구물과 결과에 좌절하게 된다. 왜냐면 정보가 너무도 많으니까.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찾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야.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보는 이렇게 산처럼 쌓여 있는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LLM이 그렇잖아. 정보가 이만큼 있어. 근데 내가 거기서 이거를 찾아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얼마나 많길래 그렇지? 와, 진짜 많나 보네. 그러니까 어쨌든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나게 많은 문서들이 양산이 됐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기억하기에는 너무 많고, 왜 기억을 못하지? 이거를 다 기억할 수 이해할 시간도 부족하다. 그러나 발전을 위해 전문화는 점점 더 필요하며 각 분야의 연구를 연결하려는 노력은 피상적인 것이 되어버렸다. 그러니까 각 분야를 서로 연결하고 링크시키고 해야 되는 거죠. 아까 전에 말했던 우리 클립보드라든지 뭐 하이퍼텍스트라든지 이런 거 자체가 하이퍼텍스트의 기본 개념이 어디서부터냐면 버니우 부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죠. 근데 이게 원래 이 두 가지 이제 우리가 이제 두 가지 소설이 있어요.
그 우리가 디스토피아라고 하죠. 디스토피아. 들어봤는데요? 디스토피아 유토피아의 반대 개념이야. 유토피아는 미래는 네. 엄청나게 행복한 좀 파라다이스가 열릴 거야 유토피아고 미래는 우리가 생각하는 미래는 좋겠다. 그치 딱 그 표현이지. 엿됐다 이 표현인 거죠. 근데 두 가지 관점에서 관점이 있죠. 디스토피아를 바라본 두 가지 관점이 뭐냐면은 조지 오웰 같은 경우는 큰 지도자가 나와서 모든 사람을 컨트롤하는 거야. 모든 사람을 다 컨트롤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치 안 좋은 거지. 디스토피아니까. 그 대표적인 나라가 어디야? 지금 중국이지. 중국이 막 카메라를 통해서 뭐 외국 사람들이 제일 기분 나쁜 게 그러면 어디를 들어갈 때마다 딱 카메라로 내 얼굴 인식을 다 한대. 와 진짜요? 중국에서요? 기분이 나쁘다는 거야. 그게 조지 오웰이 생각했던 미래의 모습이지. 1984에서 1984에서 어떤 빅브라더가 있어갖고 빅브라더가 있잖아. 빅브라더가 있어서 다 컨트롤하는 거야. 와 지금 중국이 그렇구나. 그래서 AI가 발달할 수밖에 없어. 야, 그 많은 빅데이터가 다 쌓일 거 아니야. 다 쌓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 데이터가 어마어마하니까 이거를 이제 요리하기가 너무 좋은 거야. 와. 그 우리가 중국은 자율주행이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 줄 알아요? 사람 존나 죽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존나 죽은. 왜 빅브라더 있으니까 야, 씨 뭐. 거기 그거 있잖아. 나 그 영상 보고 깜짝 놀랐는데 그 싱크홀이 생겼어. 네. 싱크홀이 생겨갖고 자동차가 가서 빠졌어. 네. 근데 사람이 막 밖에서 이게 한 사람이 거기서 아마 나왔나 봐. 그래서 우리 아저씨 구해줘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한 줄 알아? 시멘트를 메꿔버려. 그냥. 뭐 진짜 그건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거 보고. 근데 사람들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대중의 생각인가? 그냥 거기 차가 박혀갖고 사람이 있는데 메꿔버려. 빨리 메꿔라. 메꿔버리더라고. 더 빠지기 전에. 와. 뭐 이거 저기 사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예, 사실이 알 수 있는데. 그거 나 영상 보고 이게 가짜 영상이길 난 바라는 거야. 가짜 영상이길. 가짜일까? 가짜겠지. 근데 충격을 받았어. 그게 충격이었지. 그 얘기하면서 그 새끼들 AI가 왜 이렇게 빠른지 이제 알겠어요. 그럼 자율주행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지. 자율주행이 잘 되려면은 이제 보통 왜 애플이 AI 늦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야. 애플은 개인의 정보에 대한 어쨌든 보호를 해야 되잖아. AI가 잘 되면 개인 정보를 개나 줘버려야 돼. 이게 엄청난 딜레마인 거지. 애플도 AI를 잡고 싶으면은 영혼을 약간 팔아야 돼. 지금 애플도 좀 약간 그거를 하고 있어. 약간은 영혼을 팔고 있지. 왜? 내가 개인정보 없이 AI를 할 수 하는 거는 경쟁이 안 돼. 경쟁이 안 돼. 야, 중국하고 미국, 왜 미국이 지금 중국한테 AI 부분에서 좀 밀리려고 하고 있잖아. 야, BYD가 자율주행 그 소프트웨어 팔겠대 이제. 테슬라가 그걸 바라보고 막 이렇게 있는데 이제 닭조통 개가 이제 지둥 쳐다보는 것처럼. 지금 중국이 BYD 같은 경우 이 엄청난 빅데이터가 있다 보니까 야, 사람 몇 명 의학이 발달하려면 말이야. 의학이 발달하려면은 일본이 한때 의학이 킹왕짱 먹일 때가 있었어. 그랬다면서요. 그 마루타 때문이야. 그렇다면서요. 그래서 미국이 그 흥정을 했대. 야, 내가 너네 지원. 이거는 그냥 루머. 진짜 같아요. 루머. 그러니까 지원해 줄 테니까 대신 니네가 갖고 있었던 생체 데이터 우리한테 넘겨라. 그거를 흥정을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요. 사람 목숨을 흥정한 거지. 사실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이 기술 혁신이라는 것 자체가 사람 목숨값이기도 해. 목숨값이기도 해. 왜 2차 세계대전 때 엄청난 기술 혁신이 일어났냐? 목숨값이야, 목숨값. 진짜 목숨값이네. 목숨값이야. 중국이 요즘 왜 막 AI 튀어나가는지 이제 알겠네 그냥.
카메라를 그 얼굴 다 찍는데 당연히 아우 배견할 수가 없지. 우리 같은 개인 정보다 뭐다 어, 이거 줬대는데 그렇죠. 그냥 막 와 차상 나면 우리는 난리 나잖아요. 아니, 사고 나면 물어줘야 되고 정지되고 하는 게는 응. 계속 해. 어. 미쳤다. 근데 미국은 더 심하고 미국 같은 경우. 와. 이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죠. 자, 조지의 열정은 그거야. 통제 사회. 통제에 의한 문화가 이제 감옥으로 만드는 사회. 이게 이제 진실 은폐에 대한 것을 할 수 있고 정보를 통제하고 진실을 은폐하잖아요. 중국 같은 경우 그렇죠. 대신 이제 올더스 헥슬리는 멋진 신세계를 통해서 뭐를 얘기를 했냐? 그러니까 스스로 압제에 대한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지금 미국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자본주의가 발달한 나라, 약간 자유주의가 발달한 나라 같은 경우는 약간 이쪽이야. SNS가 발달돼 있고, 그리고 그러면 사고가 자극에만 민감해. 근데 정보가 이만큼 많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아까 전에 좀 약간 왜 웃었냐면은 난 15분짜리 봐요. 그게 어떻게 보면 정보가 너무 많으니까 이거 압축적으로 보는 거 아니야. 지금 그걸 맞아요. 너무 많아. 지금 너무 복잡해가지고 너무 많아. 정보가.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들이 쌓여 있는 정보가 진짜 가치 있는 정보라는 거는 아닐 거란 말이야. 하나도 없어요. 이게 만든 건지 짜집긴지 가짜인지 모르겠어요. 이게 원작자의 의도를 다 해치거든. 맞아요. 정보 과잉 시대에 있다 보니까 시대. 완전 정보 과잉 시대인 거죠. 그래서 이 정보가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거를 다 포기하게 되고, 그래서 약물에 취한다든지 마약을 한다든지 오히려 이 정보를 스스로 차단시켜 버리는 거죠. 맞아요. 너무 많아. 그래서 쇼츠가 그렇게, 우리 쇼츠가 도파민 덩어리잖아. 쇼츠로 통해서 우리 뇌 자체가 오히려 혹사당하고 있으면서 뇌 자체를 더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진짜 혹사한 것 같아요. 볼 수가 없어요. 근데 정보 과잉인데 입력되는 건 별로 없어. 입력되는 하나도 없죠. 입력되는 건 거의 없죠. 정보 과잉 입력되는 하나도 없어. 입력되는 게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는 뭐냐면은 도파민 중독에 가까워져.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두 작품은 이 관점이 다른데, 한쪽은 통제 사회를 통해서 디스토피아가 되고, 한쪽은 정보로 과잉이 돼서 사람들 다 멍청하게 만드는 거죠. 도파민에 취해서 사고를 할 수 없는 그 상태로 만들어지는 거죠. 지금 우리가 SNS에 취하고 유튜브 쇼츠에 취하고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되냐, 다 바보가 되고 있는 거죠. 와, 일단 미쳐버리다 토 나와 있는데 토. 와, 그 느낌 있어요. 쏠린다. 그래서 이제 브레이브 뉴 월드, 멋진 신세계, 정보는 너무 많아. 정보는 너무 많은데 오히려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사람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요즘에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맛있는 게 없잖아. 이제 맛있는 게. 그러니까 찾으면서도 이렇게 공부가 되는데 맛있는 게 없죠. 그래서 우리가 SAT에서 이제 계산기 사용하는 거가 이제 우리도 손으로 이제 글자로 쓰면서 하는 것 자체가 아직도 우리나라 시험에서는 이제 손으로 글씨를 해서 시험을 보잖아요. 그렇죠. 전자기술. 전자기술이 끝나죠. 그래서 이거는 두 가지 관점에서 필요한 거죠. 계산기 사용하는 게 옳은 거냐 그른 거냐,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도구를 사용해서 우리가 인간이 발전을 할 수 있는가, 아니면은 손으로 써야지만 인간의 머리가 더 발전할 건가, 이 양면성이 있는 거죠. 뭐 이건 넘어갑시다. 이거는 뭐 전쟁에 대한 얘기인데, 옛날 전쟁은 사실은 바로 눈앞에서 전쟁을 했었던 장면이고, 1차 세계전과 2차 세계전의 그 1차 세계전의 근본적인 차이가 고전적인 그 면대면 대전에서 이 1차 세계전이 딱 두 가지가 바뀐 게 있어요. 이때는 사실 직접적으로 맞부딪히면서 전쟁을 했잖아. 졸라 무섭다. 근데 더 무서운 거는 사실 1차 세계대전이야. 1차 세계전 두 가지가 달라요. 한 개는 참호고 한 개는 기관총이야. 참호를 왜 판 줄 알아요? 기관총 존나 무섭다. 기관총 정말 무섭지. 참호를 판 이유가 기관총 때문이야. 와. 갈기면 다 죽어버려. 갈기면 다 죽잖아요. 다 죽어버리니까. 띠릭 다 죽는 거야. 그러니까 참호를 팔 수밖에 없어. 근데 참호를 팔면은 어떻게 되냐면은 나가도 죽고 안에 있어도 죽어. 이 안에서요? 다리가 썩어서 죽어. 왜냐면 비가 오거나 이런 물이 항상 고여 있으면은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에 안에서 생활하다 보면 여기서 한번 전염병이 돌면 다 죽어버리고. 그래서 몇 천만 명이 죽은 거야. 와 무섭다. 시간은 시간대로 흘러가고. 시간은 시간대로. 비 오면 꽉 차가네 물이 이렇게. 꽉가 안 차더라도 만약 비가 어느 정도 차서 이렇게 있잖아요. 거기에 만약에 한마디로 전염병이 돌다 아니면 자꾸 장화 안에 물이 흥건히 있다 그러면은 사람이 계속 물이 차 있으면은 살이 썩어 들어가. 그렇죠. 그래서 비참하게 죽어가는 거예요. 비참하게. 그 대표적인 작품이 서부전선 이상 없다에서 그 장면이 나오고 1927에서 그 장면이 나와요. 기관총으로 싹 갈겨버리. 그러니까 얘네들이 참호 밖을 못 나오는 거야. 못 나가죠. 근데 전쟁의 방식은 바뀌지가 않았어. 1차 세계대전 후반에 가서야 뭐가 나오냐면 탱크가 나와요. 그때 나온 거야. 그때 1차 세계대전. 그래서 탱크는 2차 세계대전 주무기가 돼요. 1차 세계대전에서는 참호를 파고, 그러니까 전쟁은 똑같은 방식이야. 특정 지역에서 달려나가면은 근데 기관총으로 다 죽어버리고. 그리고 철망 같은 거를 이렇게 해놓거든. 네. 그럼 그 철망에 걸려도 죽고. 근데 이 시체를 못 치워. 치울 수가 없어. 치우다 죽으니까요? 치우다 죽으니까. 치우려고 나갔는데 갈겨버려. 와, 존나 무섭다. 1927하고 서부전 이상한 한번 봐보세요. 재밌어요. 야, 재밌다고 하긴 좀 그런데 어쨌든 끔찍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발전한 거야. 순식간에 몇천 발이 몇백 발이 쭉 나가버리는 이 총이 발명한다는 것 자체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정보의 과잉이 사실은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근데 정보가 너무 많다 보니까 검색하는 것 자체가 너무 어렵게 된 거죠. 검색하는 것 자체가. 근데 이제 이거 한번 봐볼까? 1차 세계대전 때 사상자가 얼마나 됐는지. 자, 이 두 개 합치면은 딱 1000만이 나와. 1000만이 나오죠. 실종까지 합치면은 한 1700만, 1800만 이 정도 나와요. 이 두 개 합치면 어떻게 되면 딱 대한민국 하나가 없어질 정도야. 엄청나다. 부산군, 물론 부산은 죽은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이 참호에서 다 참호 안에서 죽게 된 거죠. 그리고 실종, 이게 철망에 갇혀있다 보면 시체도 못 찾으니까 실종이 돼버리는 거야. 이렇게. 부시는 이제 이 바탕에는 어떤 또 이때 2차 세계전을 통해서 이제 그 기술이 우리가 아까 전에 말했던 그 연적 센서인데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알아요? 비행기 떠진 거 아니야? 비행기에 폭발하는 거죠. 이게 되게 상징적인 거거든요. 왜 상징적이냐면 인터페이스라는 거, 휴먼 인터페이스, 우리가 알고 있는 휴먼 인터페이스라는 게 사실은 사람 목숨값이야. 진짜 그 말이 맞는 것 같아. 우리의 교훈, 기술은 사람 목숨값. 사람 목숨값이야. 왜냐면은 왜 비행기를 하다가 착륙할 때 왜 얘 꼬라 박을까? 이게 버튼, 그러니까 조작하는 방법이 꼬라 박을 수밖에 없는 인터페이스로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비행기가 꼬라 박은 거야. 유저 인터페이스구나. 그렇지. 그래서 딱 근데 얘가 죽어버렸으니까 알 수가 없잖아. 그렇죠. 그래서 왜 착륙하다 말고 꼬라 박을까? 근데 이게 작동법이 있었던 거죠. 유저 인터페이스의 이 문제 때문에 여기에 이제 분석을 하게 된 거지. 사고가 왜 일어나는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한 게 왜 그러냐. 아까 전에 자율주행하고 똑같아. 사람 목숨값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조작법을 바꾸고 나서 이 사고를 현격하게 줄이게 되죠. 2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참 미국은 어마어마한 복잡한 기계들, 자동차, 카메라, 라디오 이제 공장에서 이제 계속 찍게 되니 원래는 중국이 지금은 세계 공장이지만 1940년대 이후에 50년대 세계 공장은 중국은 이제 해당도 안 했었고 미국이 세계 공장 역할을 했죠. 그래서 100년 전에 1846년, 그러니까 2차 세계 대전이 일어나기 딱 100년 전에 이제 영국에서 베비지 해석기관이 나오는데 이때는 그 복잡한 기계를 만들 수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물론 기술이 성숙이 안 될 수도 있었지만 이 정교한 기계를 당시까지만 해도 세계대전 이후부터
굉장히 정교한 기계를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아, 정밀하게. 정밀하게 네. 가공 기술이 발달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 베이비지가 실패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사람이 개인 능력도 떨어진 것보다는 개인적으로 자기가 항상 새로운 것만 추구해서 기존 것을 완결 못 시키는 그런 단점이 있었긴 했지만 그만큼 정밀한 기계를 만들지 못했었던 것도 있었죠. 그래서 복잡한 기억 장치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계속 추구를 했지만 2차 세계대전 이전까지는 그리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서도 한동안 이 기억 장치에 대한 것에 대해서는 완성을 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컴퓨터라는 것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게 유저 인터페이스 쪽이 어떻게 발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제일 먼저 한 사람이 누구였냐? 물론 더 있었겠지만 이거를 공표했던 사람이 버니어 부시였던 거죠. 한번 버니어 부시가 이제 하기 전에 이 구텐베르크 인쇄술에 대해서도 한데 여기서 잠깐 끊고 네. 잠깐 끊고 네. 다음에 시작하도록 합시다. 열심히. 너무 오래 했다. 야, 이것도 얼마 나왔어요? 한 시간? 나왔어요? 이거를 네. 우선 여기서 1시간 빨리 할 수 있어. 그래요? 아까워가지고. 그래? 그럼 계속 할까? 네? 계속 뭐 아까 와서 뒤로 앞으로 1시간 나왔어요? 1시간만 하면 돼. 아, 그래요? 뒤로 1시간이요? 그것도 올리는 건 나와서 올릴 거잖아요. 나눠서 올릴 거지. 30분씩 가지고 나눠서 올리면 되지. 표지를 하나 만들까? 네? 표지를 하나 만들어? 표지요? 네. 지금 만들까 하나? 네? 지금 하나 만들? 아니요. 나중에 제가 그냥 나중에 파워포인트 수정해도 될 것 같아요. 그랬지. 파워포인트 수정해서. 이 시간 금방 가네요. 우리가 앞에 잡설이 좀 많아서 그래. 네? 앞에 잡설이 많아갖고. 잡설이. 잡설. 잡설이가 재미있네요. 잠을 안 자게 하지. 잡설이 하니까. 와이파이 얘기하고. 우선 계속 합시다. 어쨌든 아직 에너지가 괜찮지? 괜찮아요. 에너지 괜찮으니까. 현대 우리가 LLM의 시작은 뭐 이거는 좀 오바긴 한데 LLM의 시작이 언제부터일까 생각했을 때 이게 구텐베르크 인쇄술이라고 난 생각을 해. 그럴 수 있죠. 왜냐면 그 전까지만 해도 우리는 필사만 했거든. 그렇죠. 일일이 돈을 쓰고 물론 구텐베르크보다 먼저 동양에서는 목판에다가 목판으로 이제 조각을 해서 인쇄를 할 수 있었지만 구텐베르크 인쇄는 좀 이제 금속 활자 인쇄 방식이거든요. 근데 물론 우리나라도 지지삼경 요철인가 하여튼 그게 구텐베르크도 몇백 년, 한 300년인가 그때 앞섰다고 하는데 고려 시대에 있으니까. 근데 기본적으로 이거는 구텐베르크의 조상이 뭐 고려 시대의 금속 활자였다라고 얘기하면 안 돼.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나라가 아무리 국뽕이 있다고 하더라도 구텐베르크의 가치는 금속 활자에 있지 않아. 금속 활자에 있지 않아요. 구텐베르크의 의미는 대량 생산이야. 그렇죠. 대량 생산이야. 대량으로 책을 찍어낼 수 있었냐 없었냐. 그래서 구텐베르크가 제일 먼저 했던 책이 뭐냐? 그래서 대량 생산이 중요한 거죠. 대량 생산. 누구를 위해서? 일반 사람들을 위한 대량 생산이 가장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억의 발전이 이렇게 하게 돼요. 기억의 발전이냐 뭐냐면은 윌리엄 커범 튜브 이게 뭐냐면 다 메모리의 조상들이야. 이 메모리의 조상들. 나중에 마그네틱 코어라든지 뭐 와이어 딜레이 라인이라든지 이런 걸로 그 기억이 확산이 되게 하는 거죠. 한마디로 어디서부터 시작됐냐? 나는 구텐베르크 책부터 기억의 확산이 시작됐다고 보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제 컴퓨터 메모리도 이런 발전을 하게 되거든요. 컴퓨터 메모리가 원래는 익스터널 세컨더리가 있고 램부터 시작해서 SRAM, 뭐 DRAM부터 시작해서 그 인터널 램이 하면은 내장 메모리, 이건 외장 메모리, 뭐 하드디스크 SSD 이건 외장 메모리고 이제 인터널 메모리 하면은 이제 그 한마디로 랜덤 액세스 메모리인 거죠. 랜덤 액세스 메모리가 이렇게 발전해서 지금은 HBM
HBM까지 가게 된 거죠. HBM. 고대역폭. HBM까지 가게 된 거죠. 그때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 때 주 기억 장치는 뭐였냐? 메모리 같은 게 아니고요. 마이크로필름이었던 거죠. 아, 그렇죠. 마이크로 마이크로필름이었다가 영사기라고 할 수 있는데 영사기하고는 좀 다르긴 해. 마이크로필름에 그래서 그때 당시 이제 부시가 당시 이제 2차 세계대전까지 있었던 기술들을 한번 다 모아본 거예요. 기록 장치가 뭐가 있을까? 이거에 대해서 한번 쭉 살펴본 거죠. 그래서 정보 취득을 뭘로 할 수 있을까? 우선 처음에 기록 장비는 펜과 종이는 뛰어넘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 그렇죠. 펜과 종이는 뛰어넘고 기획의 기술들을 막 검토했는데 당시에 마이크로필름, 그다음에 당시에 왁스 디스크라고 뭐냐면은 지금은 이제 LP라고 해서 이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데 옛날에 왁스를 통해서 그걸 뭐라 그러지? 그 무슨 나무 수액을 통해서 옛날엔 레코드를 찍어냈었거든. 아, 그래요? 그런 게 있어요? 유지가 되나? 신기하네. 그래서 그 유지가 잘 안 됐지. 그쵸. 그래서 나온 게 근데 음질이 더 좋았는지 모르겠지만 정전기는 덜 했었어. LP의 가장 큰 문제는 좀 정전기거든. 그래요? 그럼 아까 전에 말했던 마이크로선 뭐 이런 것들을 가짜의 나름대로의 기술이 다 발전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 미래에는 근데 약간 이 사람도 생각은 아날로그야. 그러니까 오히려 나는 필름보다는 마이크로선이라든 그러니까 그 마그네틱 선이라든 이런 거에 이 한마디로 그 기록 자체에 취한되는 것들 한마디로 인코딩 디코딩의 개념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 제자는 인코딩 디코딩 개념을 만든 사람이지. 근데 원래 그 옛날 사람들은 이 축소하는 것만 생각을 하거든. 마이크로필름이 뭐냐면은 유만한 신문 같은 거, 그러니까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그 신문 찾는 거 있잖아요. 그게 마이크로필름에 담아 있는 거 찾는 거예요. 맞아요. 탁탁탁탁 그게 마이크로 원래 요만한데 이걸 확대시켜서 보는 거거든. 그렇죠. 그래서 그때까지만 버니어 부시는 원본을 축소시키는 거가 대단한 기술이라고 했어. 근데 그럴 수밖에 없지. 마그네틱 선 같은 경우는 굉장히 허접했거든. 근데 마이크로필름은 그때 당시에도 거의 완성형으로 갖고 있었으니까 굉장히 크게 축소를 시킬 수가 있었죠. 그리고 이것이 더 발전하면 더 작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사실은 마이크로필름을 더 작게 만드는 건 의미가 별로 없어요. 그렇죠. 집적도를 더 올리기 쉽지가 않아. 쉽지가 않아. 쉽지 않죠. 바꿔야 돼. 그러니까 한마디로 시프트가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CD는 더 조그만데 LP보다 훨씬 많은 저장을 하잖아요. LP는 이만하고 CD는 요즘에는 뭐 CD뿐만 아니라 디스크 이만한 거에 엄청난 게 들어가잖아요. 디지털화가 돼버려서 그런 거죠. 그걸 이제 우리가 퀀타니제이션, 양자화라고 그러거든요. 양자화라는 개념이 이때까지만 해도 버니어 부시 머리는 없었어. 누가 양자 개념을 알게 되냐, 선포를 하냐면은 그 천재 제자인 셰넌이 양자라는 개념을 만들었죠. 그래서 나는 셰넌이 진정한 천재라고 봐. 컨타니제이션을 양자 개념을 제일 먼저 생각했던 어떻게 보면 논문으로 만들었던 사람이 셰넌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그래도 아날로그 방식이야. 폴라로이드나 찍는 즉시 폴라로이드에 현상되는 것처럼 이거를 기록할 수 있는 것이 생기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제 정보를 습득하기 위해서 이 머리에다 쓰자. 카메라를 달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바로 이제 글자 체계가 아니라 이미지 자체도 저장하는 기술을 생각을 해보자. 그렇죠. 그래서 직관적인 정보를 취합하려고 하는데 그 뭐가 있어야 되냐? 카메라가 있어야 된다. 카메라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시각 정보와 청각 정보, 눈으로 보는 것과 귀로 듣는 거를 기록할 수 있는 그런 장치를 한번 상상해 보자라는 게 이 사람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했었던 그 인터페이스 중에 하나인 거죠. 카메라 저기요? 카메라인 거죠. 플래시가 아니죠? 카메라. 선이 있구나. 카메라로 거죠. 이거랑 좀 비슷하죠. 아직까지 완성이 안 된 비전 프로 아직까지는 완성이 안 됐지만 저는 요번에 메탈리카 그 영상이 뭐요? 메탈리카? 메탈리카 이제 이 3D
그 공감 영상으로 만든 게 있거든. 네. 그거 때문에 하나 사고 싶긴 하더라고. 오. 아 거기는 안 나올 수도 있어. 12년 전 건데. 그거 말고 밴드? 밴드야. 밴드인데 그 메탈리카 그 공연을 3D로 촬영을 한 거야. 이걸로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 엄청나게 그것 때문에 사고 싶은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 와, 어. 진짜 거기 가 있는 게 나을 거 아니야. 과잉노보다 나을 수도 있어. 네. 바로 눈앞에서 야의 이 현장 자체가 다 내 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긴 뭐그저 이런 데 앉지 않는 이상 멀리서 그렇지, 있는데. 그렇지. 근데 그 카메라가 전 세계 2대인가 3대밖에 없대. 그거를 완전히 입체적으로 그 촬영. 그래서 그리고 그 용량이 어마어마할 거 아니야. 그 촬영하려면은. 와. 용량 어마어마하지. 용량 대박인데 용량. 용량 엄청 많지. 그래서 한번 보고 싶긴 하더라고. 그게 애플 스토어 가면은 볼 수 있다는 얘기가 있어. 한번 그래서. 그래 사람들이 명동 그렇게 해서 서서 기다리더라고. 이거 보려고 사람들이요. 메탈리카 요번에는 메탈리카 그 영상 때문에도 기다릴 수도 있어. 야. 이제 궁극적으로 그러니까 버니오 씨가 생각하는 마지막 거는 어쨌든 그 논문에서 썼던 거는 이거랑 비슷한 거지. 이거랑 좀 비슷한 거죠. 그래서 버니오 씨가 생각하는 데스크탑이야. 메모리 익스텐더, 메맥스라고 하죠. 메맥스를 이제 이 사람이 이렇게 구현을 하겠다. 이게 마이크로 필름이 돌아가는 이거고 바로 찍힌 것들을 바로 이렇게 호출할 수 있는 나름 시스템이에요. 그렇죠. 이거랑 좀 비슷하게 그래서 정보를 책상으로 하자. 정보를 책상으로 오자. 이제 하이퍼텍스트라는 개념이 이때 이제 개념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런 말 하잖아요. 구슬이 서말에 또 꿰어 보여야 한다. 그래서 방대한 정보를 그냥 흩어져 있는 거는 의미가 없고 이거 하나로 꿰자. 이 사람이 생각하는 메맥스의 기본 철학은 이거였어요. 그래 기록하는 기술이 있다면 기록을 저장하고 그다음에 호출하고 그게 검색해서 호출하는 그 기술이 필요하다. 부시가 생각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한 곳에 다 저장할 수 있는 기술. 이것이 메맥스의 기본적인 철학인 거죠. 홀로리스 청군카드와 키보드 장치로 기본적인 입출력을 할 수 있고 홀로리스 청군카드가 뭐냐면 청군카드 있잖아요. 그걸 입출력 장치로 쓰고 그리고 키보드 장치로 기본적인 입출력을 또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이제 되는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거는 되게 앞서 나갔어. 이 모든 걸 하기 위한 동력을 뭘로 할 것이냐. 베비지는 이 동력을 사실은 그냥 사람의 힘 내지 그 동력 자체에 대해 신경 안 썼거든. 베비지는. 근데 물론 홀로리스 덕분이기도 하지만 홀로리스의 그 통계 기계 자체를 뭘로 만들었냐면요. 전기로 만들었거든. 전기요? 전기. 기술 혁신의 가장 큰 역할을 했던 게 그 동시에 태어났던 페더레이와 베비지가 있는데 페더레이는 전기를 발견한 사람이고 베비지는 내연기관을 생각한 거야. 근데 내연기관을 생각하다 보니까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질 않았어. 근데 페더레이는 사실은 그렇게 가방끈이 긴 사람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전기를 발견을 했어요. 대단하죠. 전기를 발견하고. 근데 결국은 누가 승리자냐? 페더레이는 역사의 길이 남을 인물이 됐고 그렇죠. 베비지는 저 구석탱이에 컴퓨터라는 걸 상상한 적이 있었어. 그렇죠. 이 정도밖에 멈춰 있고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이 페더레이 법칙으로 인해서 이 세계가 구성하게 돼 있거든요. 페더레이가 훗날 컴퓨터 역사의 가장 큰 이바지를 하게 되는 거죠. 현대 컴퓨터 역사죠. 근데 그때 버니오 부시도 이 동력 장치는 전기로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렇죠. 그래서 수천 개의 개별 정보, 사진, 문서, 음성, 콘텐츠들을 빠르게 검색할 수 있는 그 콘텐츠마다 인덱스가 있어야 된다. 인덱스 개념이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인덱스. 근데 이거는 그대로 어디 실현이 되냐면은 미국의 그 신문 이렇게 검색했을 때 보면 다 인덱스가 있거든요. 거기에 그대로 구현되긴 해요. 그렇죠. 뒤에 있다 인덱스. 그렇죠. 뒤에도 있고 그 매달 며칠로 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인덱스가 다 붙어 있는 거죠. 고속 선택키로 선택이 되게끔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일종의 이제 마이크로 필름
이게 사실 골드베리그 마이크로 필름이라고 해서 버니어 부시가 제안한 건 아니고 이제 어떻게 빨리 찾을 수 있을런지 그래서 서치 카드를 딱 대면은 해당되는 거를 막 돌리다 보니 딱 맞잖아. 네. 그럼 얘가 아 여기 딱 멈추는 거야. 아 그쵸 그쵸. 띵 통하면. 통하면 네. 서치 카드에서 네, 쑥 네, 돌려서 네. 이 카드를 딱 해서 이게 일종의 천국 카드죠. 딱 해서 라이트를 비추다가 이거 맞는 것 같아. 그쵸. 갑자기 암전이 딱 일어나거나 네. 왜냐면 다른 데는 이제 빛이 통과가 돼 버리는데 그쵸. 암전이 딱 일어나면 아 이게 내가 원하는 카드야. 그쵸. 내가 찾을 수 있는 거죠. 네. 예, 이게 1931년에 독일에 머물렀던 유대인들이 좀 또라이들이 이거 천재들이 많았던 것 같아. 예, 골드베르크가 마이크로필름 고속 검색기, 통계 기기를 먼저 발표했다. 사실은 버니 부시도 이걸 차용한 거지. 직접 개발한 건 아니고. 야, 저 때는 개발하고 얼마나 대단했을까. 어. 와, 이런 거 개발했냐. 그리고 이 특허를 이 사람이 갖고 있었어. 골드베르크 특허는 이미 보유하고 있었지만 역사는 사실은 비참한 게 독일은 패망하고 미국은 승리하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은 이 기술은 사실은 얘가 독일에서 태어난 게 잘못이야. 유태인인데. 그래서 사실 여기선 사장됐고 이가 그렇다고 해서 이 기술이 그냥 사라졌냐? 그런 건 아니고 여기에 이제 스팔라이트란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게 바로 현대판 그 골든베르크 검색기가 여기 마이크로필름 통해서 신문을 볼 수 있는 이 기계가 나왔던 거죠. 스팔라이트 영화를 한번 꼭 보세요. 재밌어요. 스팔라이트. 스팔라이트라는 영화는 이게 그 종교하고도 관련이 좀 있어. 종교하고 관련이 있죠. 뭐 스포가 좀 되긴 하겠지만 미국에서의 그 한마디로 카톨릭계에 만연했던 성범죄가 이 스팔라이트에 나오는 그 기자들을 통해서 밝혀지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게임에서 있었군요. 뭐 그렇다 봐야지. 예. 매맥스가 이제 현대 컴퓨터의 밈이 된 거죠. 현대 컴퓨터 밈이 된다. 아무튼 어떻게 보면은 뭐 내가 말장난 해놓은 건데 X만 지우면 밈이잖아. 그쵸. 그래서 이 장치가 이제 컨텐츠 하나하나 검색하는 것뿐만 아니라 정보로 연결하는데 하이퍼텍스트 개념도 들어가 있거든요. 정보 취득에 있어서 동시성 정보를 저장하는데 우리가 지금 모니터 두 개 두고 쓰고 있는 것처럼 한쪽은 원하는 바를 찾는 거를 통해서 이게 하는 거죠. 위 사진 보면 책상에 두 개의 디스플레이가 있는데 하나는 정보를 검색하여 얻어 화면을 띄우고 다른 화면은 또 다른 정보를 얻어 연결할 수 있게끔. 이야. 근데 뭐 실제 작동되는 건 아니야. 그래요? 실제 작동되진 않아. 매맥스는 결국은 뭐냐 상상 속에 있는 거지만 이 상상을 구현한 이 이후의 사람들이 이 글을 보고 현대의 아이패드까지 오게 된 거죠. 와, 하늘나라 세워졌네요. 그렇지. 뭐 중요한 말이에요. 그 성경에 나오는 말인데 굉장히 중요한 말을 한 거죠. 자, 인간의 노력이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8장에 있는 말인데 인간의 노력이 논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고 제한된 기억을 혹사시켜서 스스로 정체되지 않으려면은 그러니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미쳐버릴 거라 이거야. 막 정보를 일부러 우겨내고 이런 거 자체가 이제 그렇게 해서 내가 정체되지 않으면은 대단히 복잡한 기록들을 기계화하는 문명을 만들 필요가 있다.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의 생각했던 버니머 부시의 최종적인 컴퓨터 모델인 거죠. 인간의 두뇌를 확장시켜야 된다. 지금의 어떻게 보면은 LLM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냐? 버니머 부시부터서는. 제목 잘 정했는데 이거 LLM 시작 이거 키보드 잘. 그렇죠. 키보드 잘 정해봐요. 그리고 물론 이 사람이 다 이합집산한 거야. 사실은 그 정보 아까 전에 말했던 그 마이크로필름의 정보는 골드베르크의 그 정보 검색 기술을 차용하고 마이크로필름 지가 만든 것도 아니잖아. 그냥 자기는 책상 위에다 이합집산을 해놓은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작동되는 것도 아니었어. 근데 이 사람이 구슬을 하나를 꿰면은 어마어마한 작품이 나올 것 같아라는 걸 선언한 거죠. 그리고 많은 후배 기술 개발자들한테 꿈을 막 북돋아 준 거야. 막 꿈을 북돋아 준 거야. 그걸 엥겔바트가 봐서 클립보드라는 걸 만들고 마우스를 만들고 그래서 그 마우스와 클립보드를 만들었던 엥겔바트의 그 후배들이 뭘 만드냐면은 제록스 팔로알토 연구소에 가서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들었죠.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를 만드는 앨런 케이 같은 경우는 나중에
꿈속에 있었던 그 사람이 생각하는 궁극적인 기계는 뭐냐? 아이패드였던 거야. 이야. 그래서 그쵸. 그 다이나북이라는 거죠. 다이나북이 아이패드 모양하고 똑같아. 그래서 2002년 스페이스 오디세이에 아이패드 같은 그런 기계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게 어디서부터 시작했냐? 전쟁을 통해서 이 전쟁을 통한 이 기술 개발의 모든 혁신들이 우리는 한 곳에 모여야 된다. 근데 우리는 정보만 많지 이 정보를 검색할 수 있는 기술이 하나도 없지 않냐? 이 기술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이 기술을 어떻게 검색을 하는 기계를 만들 것인가? 우리는 이걸 한번 머리를 부여잡고 만들어 보자는 게 그거에 대한 이상적인 모델이 이거야라는 게 매맥스라는 거죠. 네. 자, 그래서 하이퍼텍스트 기본 개념은 사실 이것도 지가 생각한 건 아니었어. 원래 그 개념 자체는 독일의 화학자 오스트발트가 먼저 했던 거고, 여러 가지 것들을 이제 이합집산을 했던 거죠. 근데 구슬을 깬 거에만으로도 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구슬을 깨어서 이런 기술이 필요할 거고 이게 혁명적인 기술이 될 거다. 근데 베비지하고 같이 얘도 근본적인 천재가 될 수 없었던 건 뭐냐? 패러다임 시프트는 없었어요. 패러다임 시프트 없었던. 이게 어떻게 보면은 클로드 셰논이 이 제자가 훨씬 더 스승을 능가했던 이유가 뭐냐면 패러다임 시프트를 일으켰거든요. 비트란 개념을 만든 거죠. 그래서 얘는 그냥 맨하탄 프로젝트 할 때 정말 국장으로서 역할을 잘했을 거야. 그렇죠, 이렇게 네. 이합집산하고 기술들을 다 총합해서 그러나 기존 기술들에 대한 생각에서 머물러 있었지 셰넌처럼 20대 벌써 초반에 이미 세계적인 논문을 쓰거나 이런 것들도 그래서 내가 셰넌이 나중에 치매 걸려 죽거든요. 치매를 죽어요? 치매를 뭘 썼나? 아닌데? 반대 아닌가? 근데 치매 걸려 죽어.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 너무 어렸을 때 너무 위대한 업적을 걔는 이미 석사 논문 때 세상을 다 뒤집어 놓거든. 평범한 야 이미 평범해 우리는. 너무 평범해. 야 이미 평범해. 너무 평범해. 오래 살았어. 너무 평범해. 야 우린 이미 아무것도 아니야. 야 지금 40을 바라보는데 무슨 평범하게 살아야겠다. 이미 평범해 우리는. 이미 살았네요. 너무 평범하게 살았고. 평범하게 살아야지 아니라 야 우리가 20대 한 게 하나도 없잖아. 20대 한게 하나도 없어. 20대 뭘 했냐 우리가 뭐 김연아처럼 뭐 금연을 따냐 뭘 했냐. 밥 먹었지? 밥 먹고 똥만 쌌지 솔직히 말해서. 맞네. 뭐 그래서 이 기술들을 그냥 예쁘게 포장한 거는 대단한 업적이다 이 생각을 하죠. 맞네요. 그래서 이 정보를 어떻게 할 것인가. 물론 개념 자체는 훌륭했어. 우리는 어떻게 검색할 것인가. 어떻게 우리는 정보들을 이렇게 우리 마음대로 우리가 원하는 즉시 이걸 호출할 것인가. 이거는 되게 뛰어난 거지만 그거라 해도 뭐 사실은 대단한 인물이지만 그래도 엥겔바트 후에 말하는 엥겔바트는 클립보드란 개념을 만들고 근데 엥겔바트를 더 몰라 사실 버니어부시보다. 엥겔바트는 더 위대한 업적을 남겨둔 거고 더 모르죠 엥겔바트. 그리고 이전 인터페이스의 실질적인 조상은 버니어부시는 아니고 엥겔바트죠. 물론 엥겔바트도 이 논문을 보고 내가 앞으로 이런 것들을 한번 만들어봐야지 했던 거에 영향을 줬던 거긴 하죠. 그래서 사실 컴퓨터가 데스크탑이라는 그래프 유저 인터페이스의 가장 큰 역할하는 데스크탑이라는 이름이 부여됐던 이유 중에 하나가 버니어부시가 데스크탑에서 구현했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요. 메타포가 된 거죠. 메타포가 된 거죠. 데스크탑이네. 그러니까요. 맞아요. 베비지 우리 할아버지는 굶어 죽었어. 엄청난 부자였는데 나중에 굶어 죽었어. 망했지. 엄청 부자였죠. 그리고 부시의 아날로그의 방식, 그다음에 그의 제자가 셰넌이 부시는 아직까지 아날로그 방식이었지만 그의 제자 셰넌은 디지털 혁명을 이끈 비트를 발명하게 되죠. 그래서 뭐 디지로그 뭐 얼마 전에 그러니까 1년 전인가 2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디지로그란 책도 한번 나중에 한번 읽어보세요. 이 사람 쓴 거예요? 번역한 거예요? 이어령이 쓴 거죠 이거는. 쓴 거 재밌어요. 쉽게 읽혀. 디지로그라는 디지털과 아날로그의 어떤 조화로운 만남을 이제 생각을 했던 거고. 어쨌든 오늘은 이제
이 디지털과 아날로그를 조화롭게 연결하고자 노력했던 네. 이 바로 버니어 부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네. 네, 감사합니다. 이만 마치겠습니다.